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사람 몸에도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몸을 아끼지 않고 무리하게 앞으로 질주하는 사람은 몸이 회복될 기회가 없으면서 매일같이 감기를 몸에 달고 삽니다. 적절한 휴식과 회복되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몸과 두뇌의 성과도 한계에 막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세워놓은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 전력 질주하는 자녀를 보고 있는 엄마는 마음만 안타까울 뿐 아무것도 대신해 줄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아프지만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이지만 이번 겨울 내내 감기의 기침이 떨어지지 않아 안쓰러운 마음에 가슴이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학교 내 육상선수까지 하는 딸이 다리 통증이 있으면서 오늘도 예외 없이 모녀는 자쿠지로 향해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고 하루를 마감합니다. 오늘의 토픽은 Financial Knowledge, 탈모 이유, 식물 베이스 음식, 줄어드는 적설량, 그리고 걸음걸이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유난히도 재정에 대한 지식이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파이낸스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평생 살면서 얻는 금전적인 베네핏이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파이낸스에 지식이 있는 사람과 경제적 웰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요새 많은 하이스쿨에서요, Financial Education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것을 택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과 나중에 큰 차이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3년 주정부 차원의 하이스쿨 학생들 재정교육을 의무화하는 곳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시시피주나 테네시, 유타,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5년 안에 미국 내에서 하이스쿨 졸업생 10명 중 4명 정도는 재정 코스를 듣고 졸업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평생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레슨이 될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말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평생 살면서 돈에 대한 현명한 생각들이야말로 정말 큰 차이를 가져오겠죠. 사실 지나간 팬데믹 동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으면서 이런 변화에도 어느 정도 자극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런 것을 뒷받침하듯이 재정교육을 일찌감치부터 시작하면 젊은이들의 인생의 재정적인 행동과 결정에 한층 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높은 크레딧 점수를 유지할 수 있고요. 빚을 최소화하는 등 이런 것들은 평생 살아가는데 커다란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반대로 캘리포니아 주라든지 커네디컷, 마이애미, 사우스 다코타 등 이런 주에서는 여전히 이런 요구 조건이 의무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런 것이 앞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위스콘신 주에서는 이것이 주 차원의 의무화가 되는 것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다고 하는데요. 하이스쿨을 졸업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학생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재정적 판단과 현명한 결정이야말로 미래를 살면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Next Gen Personal Finance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내놓은 리포트가 있습니다. 이런 재정 클래스 한 학기만 들은 것만 가지고도 이 학생 한 명당 평생 10만 달러 가치가 있다고 내놓았는데요. 이런 클래스에서 배운 지식들 중 대표적인 것은 이자율이 높은 크레딧 카드 빚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알게 되고 본인의 크레딧 점수를 높게 유지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앞으로 보험료라든가 자동차 론, 이런 모기지를 얻을 때 이자율을 얻는데 한층 더 유리한 입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의 여파는요,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에도 긍정적인 여파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위스콘신주의 데피어 하이스쿨에서 퍼스널 파이낸스를 가르쳐온 캐리 헤럴드 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체킹 어카운트나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대한 가치를 설명해 주고요. 이것들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다 설명해 줍니다.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야말로 어린 나이부터 깨우친다는 것이 아주 파워풀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새 하이스쿨에서 이런 재정 클래스를 가르치는 트렌드는 모멘텀을 타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절반 이상 주에서 이런 것이 거의 의무 교육으로 정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진행되는 과목 중에서 아마 퍼스널 파이낸스 과목은 졸업할 때 가장 중요한 과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에 나타난 것처럼 재정 지식을 습득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 웰빙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이 아주 확실하게 증명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나중에 어른이 돼서 융자를 받을 때도 한층 이자율이 더 낮은 쪽을 얻게 될 가능성이 높고 대학 교육에 필요한 융자를 할 경우에도 한층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차원의 이자율이 높은 개인 론이나 크레딧 카드 빚은 절대 피한다는 것이죠. 또 대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재정적으로 한층 더 좋은 옵션을 제공하는 대학을 선택하게 될 확률도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구 결과에서 다 보여주듯이 하이스쿨에서 재정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크레딧 점수가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지 못하는 디폴트 비율도 한층 더 낮았다는 것입니다.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다빈치 커뮤니케이션스 하이스쿨에서 12학년들에게 퍼스널 파이낸스를 오랫동안 가르쳐온 크리스토퍼 잭슨 선생님이 말합니다. 본인은 클래스 첫날부터 강조하는 것이 현재 학생들 본인은 물론이고 미래에 그들이 부모가 됐을 때 그들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클래스라고 강조합니다. 학생들 인생에 택한 클래스 중 가장 중요한 클래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클래스 활동 중 일부 중 하나는요. 모든 학생들에게 $100를 들여서 이 Roth IRA 어카운트를 열게 합니다. 그리고 이 학기 내내 이 본인 어카운트를 직접 메인테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른이 됐을 때 성인들 중에도 재정적인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의 경우는 매달 수입과 지출 등 이것을 유지하는 데 한층 더 현명한 결정과 판단을 내립니다. 가능하면 지고 있는 빚은 한 번에 다 갚아버리고요. 다양한 빚에 허덕거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없죠. 이런 사람들일수록 저축을 더 많이 하고 은퇴 계획을 일찌감치부터 시작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이런 교육의 필요성은 절대적이고 이런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큰 모티베이션을 준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하이스쿨에서 학생들 졸업하기 전에 재정 교육을 의무화해 가면서 파이낸셜 지식을 제대로 갖추고 졸업하게 변해가고 있는 좋은 추세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피부과 협회에 의하면 하루에서 50에서 100개 정도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정상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빠지거나 머리카락의 윤기가 줄어들고 또 머리카락 두께가 얇아지는 것이 느껴진다면 몸에 어딘가 이상이 있다는 신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머리가 빠지는 것이 나이 먹는 이유를 빼고 어떤 것들이 이유가 되는 것이 있을까요? 몇 가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유전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것은 여성들에게 더 많다고 하는데 유전적으로 안드로겐 호르몬에 유난히 민감한 이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전적인 차원의 이유로 머리카락이 빠지는 경우 머리 전반에 걸쳐서 얇아지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것은 우리 누구나 다 잘 아는 것이죠. 이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극심한 스트레스는 머리카락이 빠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한 것은요. 이런 스트레스가 이유가 무엇이 되었던 스트레스가 멈추면 머리카락은 서서히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스트레스는 아주 고열, 높은 하이 피버나 심각한 감염
또 갑작스런 체중 감소, 특정 약 복용을 중단했을 때도 비슷하게 영향을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추가로 철분이나 비타민 D 등 이것들의 부족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생겨 같은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머리카락은 짧은 시간에 갑자기 많이 빠지고요. 머리 전체에 걸쳐서 탈모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음은 이유야 무엇이 되었건 여성들 중에서 특히 머리카락을 뒤로 아주 심하게 당겨서 묶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생기는 이 문제가 있는데 바로 트랙션 알로페시아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것을 유발합니다. 식당 같은 곳에서 일하는 분들 많이 이런데 지속적으로 머리카락을 심하게 뒤로 당겨가지고 묶을 경우 탈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성들이 머리 묶을 때 이 버니라든지 포니테일 등 이렇게 묶을 때 아주 타이트하게 당겨 묶는 경우가 일어나는데 이럴 때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또 흑인들이 주로 하는 옥수수 줄 같다는 의미로 cornrows라든지 braids 등 이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리해서 머리카락을 지속적으로 당기고 생활하는 경우에는 결국 나중에 가서는 머리카락 아래 그 폴리클에 염증이 생기고 정상적인 머리카락 성장 사이클을 저지하는 결과를 가져오고요. 결국 머리카락을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주로 나타나는 곳은요. 앞머리라든지 두피 옆 줄을 따라서 얇아지기 시작하고 결국 어떤 한순간 무더기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머리카락 스타일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아주 뜨거운 드라이어라든지 다양한 머리카락 케미컬이 지속적으로 사용된다면 이런 데미지가 머리카락에 따라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머리카락이 중간중간에 끊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이런 현상은 영양분 부족 현상이나 유전자적인 요소를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현상은 더 일어날 확률이 높죠. 또 갑상선 호르몬이 낮은 하이포타이로이디즘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 머리를 준비하는 과정에 너무 뜨거운 온도가 가해지거나 강한 케미컬이 자주 사용되는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머리카락은 물론이고요. 그 아래 두피까지 해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머리카락 아이언이나 컬링 아이언을 사용하고 이 파마라고 하는 퍼머넌트를 너무 자주 하거나 머리카락을 또 반대로 펴는 케미컬을 자주 사용한다면 이 머리카락 아래에 있는 폴리클은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는 영구한 머리카락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윤기를 잃게 될 확률이 높고요. 머리카락이 잘 끊어지고 부서지기 일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다음은 비듬이 심한 비듬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dandruff라 그러죠. 이런 비듬은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보는 비듬을 넘어서 아주 심각한 이 의학용어로 seborrheic dermatitis라고 나오는데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두피의 두드러기까지 나타나고 아주 가렵고 벗겨집니다. 두피 안에 사는 병균의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생겨서 벗겨진 것에 이 머릿속에 오일이 합쳐져서 머리카락 폴리클을 막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 머리카락에 공급되는 영양분을 차단하고 주위를 약하게 만듭니다. 시종 가려워서 긁게 되고 이렇게 약해진 머리카락이 빠지게 되죠. 그리고 생겨난 염증은 정상적인 머리카락 성장을 방해하고 새로운 머리카락 생산도 중단되게 만듭니다. 이것도 그래도요, 최소한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이 한순간이 아니고 서서히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 머리카락 안에 있는 hair follicle, 모낭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에 염증이 생긴 경우인데 folliculitis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이유로 염증이 생겨서 심지어 남성들 매일 하는 면도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거기다 박테리아나 곰팡이 인펙션으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겉에 국한된 이 superficial 타입이 있고 깊은 deep 타입이 있습니다. 이 겉에 국한된 것은 며칠 후 완쾌될 수 있는데 이 깊은 것은 follicle 전체가 감염된 것으로 한층 더 심각하고 오래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헤어 폴리클이 감염되고 주위 티슈들도 영향을 입을 가능성도 생겨서 정상적인 머리카락 성장과 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여성들의 경우 호르몬 밸런스가 틀어지는 모든 이유가 여기에 작용합니다. 머리카락을 잃게 만들고요. 앞에 말씀드린 엔드로전의 이유가 가장 크고 또 여성이 나이를 먹고 폐경 이후에 따라오는 연관도 많다는 것이죠. 또 난소에서 배란의 밸런스를 흐트리는 Polycystic Ovary Syndrome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머리카락을 빠지게 만듭니다. 거기다 더 심각한 갑상선 질병, 류마토이드 아르트라이티스, 시클셀 아니미아, 악성 빈혈 등도 머리카락 탈모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모든 탈모 현상들은 특별한 치료가 없이 대부분 6개월 내에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때까지 변화가 없다면 피부과 전문의를 꼭 만나보셔야 됩니다. 거기다 탈모는 아니어도 심한 가려움, 통증, 비듬, 변색들이 나타난다면 이 전문의와 상담이 꼭 요구되죠. 이렇게 전문의를 만나면 전문의들은 환자의 메디컬 기록과 복용하는 약들, 가족 내력 등 모든 것을 동원해서 분석할 것입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피검사를 통해서 혹시 몸 전체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도 분석할 것이고요. 그리고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면 여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 처방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생사가 갈리는 경우는 드물지만 심각한 탈모 현상은 사회생활에 커다란 지장도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2020년대에) 들어서 우리는 정말 역사상 정말 만만치 않게 이 파란만장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최대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고요. 기록적인 이자율에 모든 것이 비싸지면서 융자를 빌리는 것도 한층 더 비싸고요. 이 데이팅 앱에서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다양한 것들이 컴퓨터로 진행이 되고 상업용 오피스 리즈까지 정말 비즈니스 모델을 흐트러 놓은 일이 너무나 많았는데요. 여기에 식물로 만든 고기, 대체고기죠. 대체고기가 대비했죠. 이것이 처음 나왔을 때 기억나십니까? 인류 건강과 기후변화의 최고의 해답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죠.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식물로 만든 대체 육류, 스타트업 회사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지난 10여 년 동안 이런 곳들의 투자 자금만 모인 액수만 150억 달러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대감은 다 꺼져버리고 음식 기술 분야 회사의 투자 자금은 지난 10여 년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처음 나왔을 땐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요. 2030년까지 가서는 식물 베이스 음식 분야는 5배가 넘는 성장을 예측했고요. 식물로 만들어진 육류 판매가 2030년에 가서는 1억 620억 달러를 예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가서는 글로벌 전체 단백질 판매 7.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회사 이름 2가지 기억나시죠? Beyond Meat이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Impossible Foods가 있습니다. 수요가 급증하면서 많은 식당들과 그로서리 스토어에 납품이 이어졌죠.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 대형 거대한 이름들이죠. 타이슨 푸드와 켈로그스, 또 네슬리 USA 같은 전통적인 음식 회사들도 앞다투면서 식물 베이스 버거와 우유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식물로 만들어진 고기와 낙농 제품들, 동물에서 나오는 것들보다 한층 더 건강하고 궁극적으로 이것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됐던 것입니다. 식물 베이스로 만든 음식의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습니다. 이랬던 이유 중 하나는요. 기후변화에 연관된 것으로 가축 산업이야말로 사실 미국에서 이산화탄소 대기 방출의 최고인 이유이죠. 이러함에도 한때 뜨거웠던 이런 식물 베이스의 육류 인기는 크게 식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이유들 때문일까요? 이런 것을 두고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이 분야 산업계 분석가들과 또 그런 곳에서 일을 했던 전 직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보면 몇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가격이라든지 맛, 또 건강 요소들이 대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가격을 따져보면 최고 이슈입니다. 슈퍼마켓에 진열되어 있는 제품들 가격을 비교해 보면요. 비욘드 밋과 임파서블 회사 제품들 가격은 동물에서 나온 것보다 한층 더 높고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햄버거 가격만 비교해도 최소 30% 이상 비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식물 베이스로 만든 프로틴의 가격이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이 비프 가격의 30에서 40%가 높으면서 현재 같은 인플레이션 상황에 쉽게 잘 팔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 더 비싼 제품을 판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람들 서베이를 해보니까 이런 식물 베이스 음식을 전혀 먹지 않는다는 사람들 중에서 25%는 가격이 제일 큰 이유라고 말했고요. 또 그래도 어느 정도 가끔씩 이런 음식을 먹는다고 말한 사람들 중에는 한 30%가 가격이 제일 큰 걸림돌이라고 했고, 만약 식물 베이스를 그래도 음식을 구입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은 가격이 한 5% 정도까지만 높다면 고려해보지만 그 이상은 절대 아니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욘드 밋 회사에서 5년 동안 일했던 한 전 직원이 있습니다. 사바 파젤리 씨는 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공대를 졸업한 사람인데 현재 입장은 식물 베이스로 만든 음식이 진짜 고기를 완전히 대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포춘지와 인터뷰를 통해서 그녀는 처음에 아주 흥분되어서 이 회사에 조인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마켓 상황은 현실을 정확히 말해주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22년 들어서 비욘드 밋의 세일은 10% 감소했고요. 2023년 세 번째 4분기에는 이 세일이 무려 31%나 감소했습니다. 이런 추세는 비욘드뿐만 아니고 모든 식물 베이스 음식 산업계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감소폭은 해가 가면서 점점 더 커져갔고요. 결국 마켓이 말해주었다고 이 파젤리 씨는 말하는데, 새로 나온 식물 음식을 우리는 시도해 보았다. 그런데 별로였다. 그래서 다시는 사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였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파젤리 씨는 비욘드 회사를 떠나서 본인 자체 식물 베이스 회사를 차린 사람으로 그래도 여전히 식물 베이스 음식에 등을 돌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전문적인 지식으로 이 가격이 높은 가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녀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대체 고기 안에 들어가는 재료를 보면 주로 곡물, 쌀, 다양한 식물, 오일, 콩 등 저렴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다 합쳐서 고기, 육류 맛이 나게 하는 마지막 케미컬 엔지니어링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우리 입속에 넣었을 때 입속에서 육식 맛에 미끄러운 느낌을 나게 하는 이런 동물성 지방의 맛을 내고 흉내를 내고 이미 들어간 식물 재료들과 화합해서 내는 맛을 내는데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식물 베이스 음식이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거기다 회사 규모의 차이도 큰 역할을 합니다. 가격에 직접적인 이유를 준다고 하는데 이런 식물 베이스의 스타트업 회사들에 비해서 몇 배나 거대한 이 분야 산업계 회사들의 경쟁이 될 수 없다는 이유이죠. 이런 작은 스타트업 회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더 높은 마케팅 비용이나 또 커스터머에게 친숙함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식물 베이스 산업계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10년 간신히 넘어가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인 것에 비해서 글로벌 차원의 돈 액수는 75억 달러 정도인데 원래부터 있는 전통적인 동물 육류 산업계의 이 돈의 액수는 14조 달러가 넘어가면서 비교도 되지 못하는 레벨 차이죠. 또 맛 또한 다른 이슈인데요. 처음 나왔을 때 정말 고기와 맛이 비슷하면서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인기가 금방 식어버리면서 아무래도 진짜 고기 맛에는 차이가 났다는 것이죠. 맛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똑같지는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또 요새 나오는 식물 베이스 햄버거들을 보면요. 동물 햄버거 패티보다 오히려 소금 함유량이 더 높고 더 가공식품이라는 인식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때 임파서블과 비욘드를 사용했던 치포틀레도
이제는 이것 대신에 자체 개발된 고기 대체용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동물 고기보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건강에 더 좋고 친환경적인 차원의 식물 베이스 고기를 선택하려 하지만 실제 알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별로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생각이 높아지고요. 거기다 먹고 나도 동물 고기를 섭취한 것보다 배가 덜 부르면서 가격에 실망하는 의견이 많은 실정입니다. 한때 선풍을 일으켰던 식물 베이스 음식들 10여 년이 넘어가면서 열기가 많이 식어버린 현실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요새 미국 곳곳에 눈이 내리는 양이 크게 줄어들면서 스키장들이 고민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것은 서부 지역 적설량이 크게 감소한다는 것인데 이 모두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 여파라고 하네요. 몬타나주에 위치한 샤토 서쪽에 위치한 소규모 로컬 스키 리조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2023년에서 2024년 스키 시즌의 절반을 문을 닫는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유는 바로 줄어든 눈과 높아진 기온, 경제적인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또 몬타나주의 또 다른 곳 빅스카이 지역에는 적설량이 3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이후로 엘니뇨를 들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럭키 산맥 북쪽 지역에는 평소보다 낮은 적설량이 기록되고 반대로 미국의 남서부 쪽에는 평균보다 높은 강우량을 예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미국의 동부 지역에서는 눈이 상대적으로 많이 내리면서 그쪽 지역의 스키장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 전국적으로 적설량에 영향을 크게 주고 있는데요. 스키장 중에 전체의 57%가 적설량 감소를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할 때 스노우팩이라는 단어를 들어보는데 이 스노우팩의 정의는 땅에 눈이 쌓이고요. 이것이 어느 빙점 아래로 유지되면서 몇 달 동안 녹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스노우팩 레벨을 모니터링하면서 과학자들은 기후변화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죠. 근데 현재 기후변화로 기온이 높아지면서 산에 쌓여 있는 것이 줄어들고 눈이 내리기보다는 많은 경우 비가 내리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스노우팩이 줄어들게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스키 리조트들 운영이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1982년부터 2021년 동안 스노우팩이 측정되는 지역 중에 86% 지역에서 스노우팩 시즌이 감소해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스키 리조트들 운영과 또 순이익 차원의 손실이 너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스키 리조트는 앞으로 유지 가능성도 더 어려워지고요. 자연 눈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공으로 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하염없이 올라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몬타나주에 있는 티턴 패스 스키 에리어는 보통 1년에 300인치 정도 눈이 내리는데 올해 적설량은 지난 55년 만에 최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결국 시즌의 절반을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미국에서 스키 산업은 엄청난 산업계입니다. 수억 달러 산업계인데 이로 인해서 기후변화의 피해는 천문학적인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고 합니다. 겨울 스포츠는 아무래도 모두 눈에 의존하게 되는데 현재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눈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눈을 화이트 골드라고 부를 정도로 경제적인 면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매년 스키 산업계는 그 가치가 580억 달러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기후에 의존되는 겨울 스포츠와 산업계지만 눈이 내리는 기간도 길이가 줄어들고 눈이 덮여있는 시즌 길이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스키 시즌의 길이는 평균 기온이 올라감에도 1980년대와 2000년대 들어서도 점점 길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것이 드디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스키장이 계속 열려 있었던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인공으로 눈을 만드는 기술의 발달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런 스노우 메이킹 기술이 온난화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레벨까지 왔다는 것이죠. 눈을 인공으로 만들어 놓아도 이것이 유지되는 데는 빙점 아래 추운 기온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 스노우 메이킹이 결국 점점 더 효율성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물론 눈을 만드는 기술과 기계도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눈을 만들 수 있게 됐지만 그렇지만 이것 가지고는 기후변화의 해답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다 눈 만드는 이런 스노우 메이킹 역시 이것을 하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방출도 무시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결국 대체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나와야 할 것입니다. 결국 문을 영구히 닫는 스키 리조트들이 생겨날 확률이 높은데요. 또 시즌의 길이를 줄이다 보면 살아남는 곳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스키 전문가들 중 일부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현 상황을 그다지 회의적으로만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미국의 대규모 스키 시설 중 상당수는 이런 문제 해답을 찾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전문가들, 과학자들은 이산화탄소 방출이 현재 상태로 이어진다면 절대 약속할 수 없는 결과가 올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콜로라도 주 지역에 거주하는 네이튼 씨가 있습니다. 네이튼 씨는 이곳에 이사해 오기 전에 캐나다 온타리오 지역에서 성장했습니다. 이는 어렸을 때부터 스키를 타면서 성장했고요. 그런데 요새 와서는 스키 시즌이 점점 줄어들면서 너무 심각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인에게 이런 겨울 스포츠는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하면서 현재 상황에 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점 길어지는 여름과 또 겨울철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것이 마일대지면서 스키나 다양한 스노우 스포츠가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지난 2021년 캐나다,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영국, 미국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내놓은 결과가 있는데요. 글로벌 이산화탄소 방출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2080년 정도 가서는 이 동계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는 장소는 일본의 삿포로가 유일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눈 레벨 스노우 라인이 점점 더 고도가 높아져 가면서요. 눈을 둘러싼 레크레이션 면적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앞으로 스키장에 딸린 파킹장도 눈에 좀 더 가까이 옮겨야 하는지를 두고 상의 중입니다. 이렇게 파킹에서 스노우 스키라든지 스노우 장비를 갖추고 움직여야 하는 이유 때문에 이런 파킹장도 움직여야 하는지 이런 고민까지 고려 중인데 이런 차원으로 보면 기후변화는 정말 모든 것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노우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와 흥미는 그런데 놀랍게도 점점 더 커져갑니다. 이렇게 수요는 급증하면서 대주를 이루고 그러다 보니까 줄어드는 스키 면적에 더 북적거릴 전망이 높죠. 이렇게 스키 리조트와 윈터 스포츠가 타격을 입으면서 여기 연관된 수많은 사람들의 수입이 줄어들고 이 경제적인 여파는 엄청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에스펜 같은 곳에서는요, 이런 스키타운은 1980년대에 비해서 겨울 시즌이 이미 31일이 한 달이죠. 한 달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사람마다 걸음걸이가 다 특이하고 다르죠. 그런데 이런 걸음걸이와 건강이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걸음걸이는 다양한 건강 상태, 또 부상, 유전적인 이유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걸음걸이에 나타나는 비정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을 끌면서 걷는 사람이라든지 걸을 때 옆으로 휘청거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 발을 서로 이렇게 꼬이게 하면서 걷는 사람의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걸음걸이 속도도 건강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음걸이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으면서 흔히 우리가 병원 가면 환자 기본적으로 측정하는 바이털 사인이라고 있죠. 바이털 사인. 체온을 재고 맥박, 호흡 숫자, 혈압 이런 것들을 재는 바이털 사인의 하나로 간주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이털 사인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으로 현재 건강 상태에 나타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하죠. 그래서 걸음걸이를 관찰하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린이 성장 장애를 미리 알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노년층의 경우 인지 능력의 저하와 또 함께 넘어지는 사고 위험들을 측정하게 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걸음걸이를 분석하고 이런 것들은 스포츠와 피트니스 차원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부상의 위험들을 알려주고 특정 움직임에 대한 밸런스가 틀어지는 것도 알게 해주고 이런 부상은 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라든지 무릎 통증, 아킬레스건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음걸이가 한순간 고쳐지고 변화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냥 단순히 바꿔서 걸어라 하고 말한다고 그 순간부터 고쳐질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고 간단한 것이 아니죠. 이렇게 걷는 데는 그 사람의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한쪽 다리 근육이 반대쪽과 달라서 나타나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걸어라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운동으로 고쳐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의료진이 걸음걸이를 분석하는 이 분석 방법도 많은 변화를 거쳐왔습니다. 예전에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환자가 앉은 자에서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고 몇 걸음 걸어가서 되돌아오는 것을 관찰했죠. 거기서 이제는 연구가들은 움직임의 질적인 분석과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도 측정합니다. 주로 실험실에서 이 트레드밀을 이용해서 이제 많이 하는데요. 다양한 카메라들이 설치되고 그러면서 모든 움직임을 측정하고 관찰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환자가 바깥으로 나가서 뛰는 모습도 관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 AI도 걸음걸이를 측정하는 데 참여합니다. 이런 예로 원스텝이라는 디지털 헬스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 환자는 원스텝 앱을 다운한 뒤에 셀폰을 주머니에 넣고 평상시 하는 정상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앱은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트래킹하고 그리고 이것은 의료진에 전달되고 분석이 따르는 것이죠. 이런 것을 받은 분석가들은 걸음걸이 스피드를 측정하고 걸음걸이의 템포를 조사하고 1분에 몇 발짝씩 또 걸음걸이 스피드의 변화, 보폭의 길이도 잽니다. 두 발이 동시에 땅에 닿았을 때 시간도 측정하고요. 환자가 걸음걸이는 느린데 템포가 빠르고 보폭이 짧은 경우 이런 모든 컨비네이션은 이 파킨슨스 디지즈의 연관성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이것이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의료진에게 경고 사인을 주는 격이 될 수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스텝을 사용하면서 정기적인 운동도 열심히 하는 환자 경우 물리치료사는 어떤 한 환자를 이렇게 보면서 한순간 걸음걸이 스피드와 운동 세션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환자에게 연락을 취해봤더니 그랬더니 환자의 친한 친구가 최근에 사망했고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전문가를 연결시키고 이제는 상태가 크게 좋아진 이런 예를 들면서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조처를 취한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상을 입었거나 움직이는 과정에 통증이 생긴 경우라면 걸음걸이와 연관이 있는지도 알아봅니다. 의사나 물리치료사와 상담이 중요하고 정상적인 몸 움직임과 걸음걸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 젊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고 질 높은 삶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나이를 먹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올바른 걸음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타입 2 당뇨병 위험도를 낮추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연구 결과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걸음걸이가 얼마나 빠르게 걷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전의 연구들 결과를 보면 정기적으로 걷는 것이 당뇨병을 낮춰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뇨병 위험도를 낮추는데 적절한 걸음걸이 속도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는 1999년에서 2022년 사이 나온 10개의 연구 결과를 재분석해서 얻은 것인데요. 특히 걸음걸이 속도에 집중했습니다. 편안하고 느린 산책 속도를 걸었을 때는 당뇨병의 위험도를 15% 낮춰줬고 제법 빠른 속도로 걸었을 경우에는 위험도는 24% 낮아지고 빠른 속도, 경보로 걸은 경우에는 당뇨병 위험도가 39%나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느린 속도라는 것은 시속 2에서 3마일 정도 이하고요. 제법 빠른 스피드는 시속 3에서 4마일 정도, 그리고 빠른 경보는 4마일 이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속도가 높아지면서 위험도는 점점 낮아진 것이 역력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걸음걸이의 속도의 강도는 당뇨병 위험도를 낮춰준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연구팀은 강조하면서 어떤 종류의 활동이나 운동은 건강에 좋은 베네핏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당뇨병 위험도를 낮추는 데 있어서는 강도가 빠른 걸음걸이가 좋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강도 높은 운동은 신체적으로 한층 더 강력한 건강 상태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또 몸무게를 조절하는 데 더 쉽게 해주고 인슐린 저항을 낮춰주면서 아무래도 당뇨병 위험도를 낮춰준다는 것이죠. 이 결과를 두고 후쿠시마 의과대학의 교수인 닥터 미치오 시마부쿠로 박사는 동의하면서 걸음걸이 스피드를 높이고 강도를 높임으로써 신체적인 다양한 생리작용을 자극하고 더욱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걸음걸이 속도는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건강한 사람들은 더 빠르게 걷는 확률이 높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밸런스된 걸음걸이는 중요합니다. 반대로 밸런스가 틀어진 경우에는 이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의견을 말하는데요. 여기에 걸음걸이 속도 또한 건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정기적인 운동을 삼아 이 걷는 사람이라면 건강에 큰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좀 더 빠른 걸음걸이가 당뇨병 위험도를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사람마다 특이한 걸음걸이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운동선수나 노년층에 생기는 걸음걸이의 변화에는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거기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이유로 정기적으로 걷는 사람의 경우 가능하다면 빠르게 걷는 것이 타입 2 당뇨병에 걸릴 확률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도 흥미롭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조건 빠르게 걸을 수는 없는 것이고 현재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 아니라면 빠른 경보로 걷는 방법이 더 좋을 것이라고 연구팀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걸음의 속도나 습관에 나타나는 것을 주시하시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중요할 것입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